안녕하세요. 넥스기술 김상길입니다. 이탭스를 활용한 시공단계 해석에 대한 사용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시공단계 해석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서 이탭스를 활용한 시공단계 해석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프로그램 띄워서 간단한 4층 건물에 대해서 시공단계 해석 모델을 갖다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 후속으로 PPT를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대화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공단계 구조계를 반영해서 동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후속 해석을 진행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완성계 상태에서의 구조계에서 하중을 제한 결과를 생각하는데, 실제 구조물은 대부분 시공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구조계의 생성 순서라든가 경계 조건의 변화, 하중의 변화, 또는 크립 시링키저 같은 시간 의존적 재료 특성 등 때문에 우리가 완성계로 해석한 구조물과 시공 단계 구조계를 고려한 해석은 경우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선 이경관 연속보나 캔틸레버 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공 단계 유무에 따라 부재력이나 변이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일반적인 이경관 연속보입니다. 이경관 연속보에 자중이 되었던 또는 이경관 연속으로 동분포가 다 탔다고 생각했을 때 연속계의 모멘트를 갖다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완성계, 이경관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하중이 닿다라고 가정했을 때인데, 실제 시공이 만약 스판 바이 스판으로 한 스판씩 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완성계로 해석을 했을 때는 요 첫 번째 스판에 어떤 제하되는 자중도 이경관 연속교 형태에서 하중이 제하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스판에 있는 하중 역시 이경관 빔의 연속보 형태에서 이제 하중이 제한된 경우이기 때문에 두 하중 모두 다 지점부의 부모멘트를 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 단계가 스판 바이 스판으로 이제 시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 스판이 시공되었을 때는 얘는 약간 여기 캔틸레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단순보 구조입니다. 따라서 요 지점에 생기는 부모멘트는 요 캔틸레버 길이만큼 나와 있는 부분에 의해서 영향만큼만 부모멘트가 생기고, 대부분은 단순보 형태의 모멘트가 중앙부에 발생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판이 시공이 된 다음에 자중이 제하가 되면은 이 두 번째 스판에 제하되는 하중은 이경관 연속이 구축된 후에 제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중의 영향은 완성계에서 이 부분의 하중의 영향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완성계와 시공 단계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첫 번째 스판에 해당되는 이 하중이 연속교가 아니라 단순보 형태에서 하중이 제하가 되기 때문에 완성계에 비해서 정모멘트는 실제로는 더 크게 되고, 부모멘트는 연속교 형태보다 작게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빌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주로 교량 설명할 때 드리는 토목적 설명이긴 하지만, 수평으로 놓여 있는 보나 보에 이제 연직 하중이 제하될 때 형태로 설명을 드리는 게 시공단계 구조계를 이해하는데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부재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요런 예라면은, 완성계로 해석했을 때는 그 정모멘트 부분을 가소평가하게 되는 거고, 부모멘트 부분은 지천부 쪽은 부모멘트를 가다평가하게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부재의 높이에 이제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캔틸레버 볼을 가지고 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틸레버 볼을 설명을 드리는 건 이제 부재력보다는 변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성계 해석만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시공 단계 해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변이 결과를 보면 차이가 나는데,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변이 결과를 어떻게 뽑아내냐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캔틸레버 보가 있는데, 얘를 갖다 세그먼트를 갖다 세 개로 나눠 가지고 한 세그먼트씩 순차적으로 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캔틸레버가 이제 시공이 되었을 때 이제 하중을 제하하면은 자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하를 하면은 이런 처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은 시공 단계 해석을 보통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변이를 갖다가 절점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재의 시종점 개념으로 이제 절점 정보를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절정 같으면은 1번 부재와 2번 부재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절정 기준이면 한 가지 값만 가지게 되지만 부재의 시종점 기준으로 하면은 이 점은 이 첫 번째 부재의 끝에 종점 척과 두 번째 부재의 시점 척 변이로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그먼트가 시공이 돼가지고 만약에 2mm의 변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캔틸라보니까 시점은 제로고 요 끝점은 2mm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직 시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이는 모두 0일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부재가 세그먼트가 시공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부재의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처짐은 첫 번째 부재 시종점은 예를 들어서 0과 3mm가 발생했다고 치면은 여기는 연속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3mm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 부재 끝에는 6mm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변이들은 가정된 값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재는 아직 시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0, 0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재가 시공이 되면은 첫 번째 부재 시종점, 두 번째 부재 시종점은 이제 같은 부재 변이값을 가질 테고 세 번째 이제 이런 식으로 5mm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 각각의 변이들은 개별적인 스테이지에 있는 그러니까 특정 시공 단계, 현 단계에 있는 값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차적으로 시공이 되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시공 단계별로 변이를 갖다 더해야지 그게 시공 단계별로 누적된 변이를 보는 걸 겁니다. 그래서 부재의 시종점 기준으로 더하게 되면 여긴 다 제로가 될 테고 요 점의 포인트는 첫 번째 시공 단계는 이제 요 첫 번째와 똑같을 테고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와 여기를 더하면은 2와 3을 더하면 5가 되고 여기 두 번째 부재 시점은 0, 3이니까 3만큼 표시가 되고요. 여기 두 번째 부재의 종점이랑 세 번째 부재 시점 역시 여기 값들을 더하면 6과 0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변이를 그리면은 이 수평 부재에서 연직 하중이 제하가 되고 어떤 부재가 순차적으로 시공이 될 때 보면은 시공 이음부에서 이런 변이의 단차가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연속점이. 그러니까 이 불연속점은 뭐냐면은 부재력 관점보다는 이 포인트들이 결국은 우리가 설계 레벨을 맞추기 위한 시공 관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모델링하는 이 레벨선은 실제로 시공이 다 완료가 되고 크립이라든가 슈링키지가 다 발생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00대가 지나서 크립 슈링키지가 다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 나타나는 형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할 때는 다음 페이지처럼 이렇게 보통 이런 캠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처짐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구조물을 제작하게끔 되어 있는데 부재를 갖다 세그먼트를 제작 형상뿐만 아니라 이런 불연속점 위치를 갖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가 시공 관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요 위치에 놓고 세그먼트를 놓으면은 떨어져 가지고 요 해당 타겟 포인트의 위치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레벨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수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조금 전에 그렸던 이 변이에 대한 수치값에서 순차적으로 처짐이 하나씩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걸 더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레벨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5경간 캔들레버고에서 자중이 제하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그멘트가 5개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시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각이 스테이지 1, 2, 3, 4, 5가 될 테고 요 각 스테이지에 이제 이렇게 하중이 제하가 될 테고 시공 단계 해석은 선행으로 시공이 된 부재는 뒤에 발생하는 부재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뒤에 발생하는 부재의 하중이 먼저 시공한 부재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요 개념이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공 단계를 구성해서 순차적으로 하중이 제하가 되고 각 시공이 진행될 때마다의 결과는 누적된 결과로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재가 시공이 되면은
되면 조금 처짐이 발생하고 두 번째 부재가 시공이 되고 그럼 다시 처질 테고 세 번째 부재를 시공하면은 또 처지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이런 단차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단차가 생기죠. 그러면 이 단차가 생긴 처짐도를 그려가지고 거꾸로 역으로 이제 그 부재의 캠버와 이런 식으로 부재를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고 시공할 때 관리 포인트를 어떻게 관리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를 앞에 보셨던 요 처짐 요 포인트를 갖다가 가지고 관리 포인트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처음 부재를 갖다가 캠버를 형성을 해가지고 관리 포인트 위치 좌표에다 놓고 두 번째 세그먼트를 놓으면은 처지게 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처짐이 형성이 되면서 설계 레벨인 이 수평한 부재로 시공이 완료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 2경간 빔을 보여드렸었는데 만약에 3경간 보가 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세그먼트가 시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부재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이 단경간 완전히 3경간 연속으로 해석을 한 거에 비해서 요 정모멘트는 훨씬 더 크게 나올 테고 요 지점부 북모멘트는 더 작게 나올 겁니다. 순차적으로 시공되는 부분을 시공 단계 해석을 해가지고 처짐도를 그리면은 요런 식으로 처짐이 그려지고요. 여기 보시는 요런 식으로 단차가 생기는 불연속점이 반드시 시공 이온부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캔틸레버 설명드렸던 것 똑같이 지금 이렇게 처짐 형상을 요거로 캠버를 줘서 놓고 하중을 제하시키면 이런 변형이 생기고요. 두 번째 보였던 요 그림 형상을 이어 붙여서 놓고 하중 자중에서 이렇게 처짐이 되면은 이런 처짐 형상이 생기고요. 다시 캠버 준 부재를 갖다가 시공 관리 포인트의 위치에 좌표를 확인해서 설치를 해서 놓으면은 다시 이렇게 처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중에 대해서는 요 파란 형상의 곡선으로 구조물이 놓여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2차 고정 하중이 닿았을 때 이렇게 레벨이 되게끔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여드렸던 거는 시공 단계를 해석하면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부재력이 변화해서 구조물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 시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크립 시링크까지 다 발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만데이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설계 레벨맨이 되기 위해서 캠버라든가 뭐 축소량을 계산을 해서 부재를 더 길게 제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공 형상 관리를 위해서 이런 시공 단계 해석이 필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후속으로 빌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다층 건물 구조물은 완성기로 주로 해석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 부재와 마감재 등에 따른 고정 하중은 스토리에 따라 층별로 순차적으로 시공 단계에 따라 시공이 진행이 됩니다. 다양한 하중을 한 번에 완성기 상태에서 제하하여 해석한 구조물의 성능은 하중을 시공 단계별로 구조구의 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제했을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이부나 전이 슬래브가 있는 건물에서 순차 시공 등에 따른 영향이나 초고층에서 기둥이나 벽체의 축소량 문제 등은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가 보통 다층 빌딩에서 여기 3층짜리 빌딩이 있다 그러면은 이 3층으로 완성된 상태에서 고정하중이라든가 이제 활하중 등을 제하하고 뭐 나머지 풍하중이라든가 뭐 지진하중 여러 가지 하중 등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시공이 스토리별로 층별로 쭉 시공이 된다 그러면은 1층이 시공되었을 때 두 번째 2층이 시공되었을 때 이렇게 세 번째 3층이 이렇게 시공되었을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묘사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때마다 구조계가 계속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공 단계에서 기능이 없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파일을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하나 해석을 하고 두 번째 요렇게 구조 모델링을 해서 해석을 수행한 후에 각각의 현 단계 스테이지의 결과들을 두 개를 더해서 합치면은 결국 시공 단계 해석이 될 겁니다. 반대로 완성계 해석 같은 경우에는 구조계가 완성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부재력의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전이보라든가 또는 초고층에서 기둥 축소량 문제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런 전이보가 있다 그러면 완성계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요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시공 단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완성계 상태이고, 이런 경우에는 트러스 액션에 따라서 하중을 갖다가 전달하기 때문에 실제 전이보에 걸리는 부재력이 시공 단계를 고려했을 때에 비해서 가소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공 단계를 고려해서 층별로 이렇게 시공이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층이 시공이 되어 있을 때 이 전이보는 트러스 액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이보에 걸리는 부재력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처럼 만약에 어떤 20층에 고층 건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층별로 수직 변이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완성계 해석을 했을 땐 당연히 층수가 올라갈수록 수직 변이가 커지는 걸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시공 단계를 층별로 올라가는 시공 단계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선행으로 시공된 부재는 후속으로 시공이 되는 부재에 대해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베이 1층에 그 만약에 변이를 갖다 수직 변이를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요 길이 값은 L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요 수직 부재의 수직 채집량을 2A분의 PL로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길이는 한 층인 L이고 하중은 한 층의 중량을 갖다가 W라고 하면은 여기가 20층이면 20W가 될 겁니다. 근데 20층에서 만약에 수직 변이를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20층은 전체 길이는 20L이 될 테고 하중은 W가 될 겁니다. 결국은 1층의 수직 변이와 20층의 수직 변이가 같아지고, 당연히 요한 센터쯤에서 수직 채집량이 제일 크게 된다라는 걸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단 개석을 해서 수직 채집량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완성 개석이랑 완전히 다른 형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타임 이펙트, 크립 앤 시링케이지까지 고려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수직 채집량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공 단계 해석이 필요한 거고, 요때 나오는 수직 채집량이라든가 층별 그 수직 변이 차이,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 층에 있는 내외장재라든가 또는 뭐 기계 설비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는 뭐 사용층 측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설계 레벨을 맞추기 위한 시공 관리 포인트 면에서도 어떤 변이가 일어나고 부재를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일단 수치 해석에서 시공 단계 해석을 해서 정확한 부재력이라든가 이제 변이를 갖다가 구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이 탭스에서 이제 시공 단계 해석을 설명드리기 전에 대화창에 각 옵션에 대해서 어떤 기능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이 탭스를 열어서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먼저 시연을 통해서 제품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뒤에 PPT에서 대화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탭스에는 일단 디폴트로 템플릿으로 제공하는 그냥 모델을 불러가지고 시공 단계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조물은 4층짜리 구조물이고요. 층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공이 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단계는 결국 1, 2, 3, 4층이니까 시공 단계는 이제 4단계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을 보시면은 이 모든 구조물은 디폴트로 일단 all로 하나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기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룹을 조금 있다가 2개를 더 만들어서 기능 설명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룹을 갖다가 만들어 놓을 텐데요. 이 그룹을 만드는 거는 후속적으로 어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는 이따가 설명을 일단 드리고요. 먼저 트랜스퍼 빔에 대한 어떤 시공 단계를 고려했을 때 완성계 해석을 그냥 했을 때 영향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일단 디폴트 모델에서 요 기둥을 하나를 지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단계 해석을 이 탭스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스토리별로 이제 시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동으로 시공 단계를 구성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실제로는 뭐 웬만한 거는 티피컬한 구조물이면은 그냥 사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단점이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수정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시공 단계를 생성해 주는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기능을 이해하시고 나면은 그냥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작성하시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 단계 해석을 갖다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은 요 디파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오토 컨스트럭션 시퀀스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선택을 하시면은 요런 대화창이 나오고, 여기 케이스 이즈 액티브를 갖다가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대화창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 있는 항목은 기압이 선형을 고려할 거냐. 그래서 지금 디폴트는 논으로 되어 있는데, 뭐 P델타나 이제 뭐 대변형을 고려하겠다 이런 걸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일단 고려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스트럭션 시퀀스가 있는데, 이 디폴트로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토리별로 이제 순차적으로 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공 단계 안에 스토리가 몇 개 있는지를 갖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스테이지에 하나의 스토리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고, 2로 해놓으면은 하나의 시공 단계에 두 개 층씩 시공이 된다라는 걸 이제 묘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 1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스토리별로 구조물을 갖다가 액티베이션을 하는데, 특정 부재를 제거하고 싶으시면은 그룹을 만드셔가지고 그 그룹을 갖다가 할당을 해서 할당을 하면은 그 부재는 생성을 하지 않고 시공 단계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1을 갖다가 지금 할당해 놓은 게 없는데, 예, 필요한 부분 이제 할당을 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체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 이제 발생하는 하중은 디폴트로 이제 자중일 테고, 만약에 2차 고정 하중이라든가 뭐 할하중 부분적으로 제하시키는 게 있다 그러면 미리 로드 패턴을 만드신 것들을 갖다가 지정을 하셔가지고 할당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보통 고정 하중 부분만 선택하셔가지고 모델링을 하시면 되고요. 디자인 컨비네이션 부분은 실제 나중에 설계 하중 조합에서 고정 하중 부분을 이 시공 단계 로드 케이스로 자동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하는 건 아니니까 체크 해제해서 이렇게 OK를 누르시면은 로드 케이스 부분에서 고정 하중에 대한 시공 단계 해석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 해가지고 대화창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OK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번 만들고 나면은 수정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보다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적용하는 게 나은데요. 대략 일단 오토로 만든 걸 설명을 드리면은 스토리별로 시공을 하고, 아까 전에 한 스테이지에서 생성되는 스토리는 하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시공 단계가 이렇게 4개가 생성이 되고, 요거에 대한 각 시공 단계에서 어떤 부재가 생성이 되고 어떤 하중이 제하되는지를 보고 싶으면은 여기 스테이지 오퍼레이션을 누르면은 여기 첫 번째 시공 단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두 개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 시공 단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단이 요 베이스이기 때문에 요 베이스와 스토리 1을 갖다가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니까, 지금 add structure에서 스토리가 베이스랑 스토리 1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중이 고정 하중으로 제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오퍼레이션에 있는 이 명령어들을 가지고 시공 단계를 묘사를 하는 건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공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구조물이 생성이 되고 하중이 제하되고 뭐 구조물이 제거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효 강성을 갖다가 바꾼다든가 부재의 단면 재상수를 바꾼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 항목들 여기서 다 지정을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지별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걸 갖다가 보실 수도 있습니다. 쇼 스테이지 트리를 누르시면은 각 스테이지별로 내가 입력한 항목들이 이 트리 형태로 나오고, 특정 명령어가 겹치는 부분들은 겹치거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끌어 넣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가지고
뭐 새로운 아이템을 애드했을 때 뭐 어느 스테이지에 놓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만들게 되면 여기 지금 요거는 딱 두 줄이고 첫 번째 시공 단계 보면 이렇게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 세 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여기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로 자동으로 만들게 되면은 스토리 수만큼 시공 단계가 생성이 될 테고 첫 번째 시공 단계에는 베이스가 액티베이션이 돼야 되니까 세 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한 스토리를 갖다가 한 스토리에 해당되는 구조 부재를 갖다 액티베이션 시키고 자중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두 개씩 이제 입력이 되게끔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자동으로 만드셔서 쓰시는 건데 이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add copy 하셔가지고 새로운 이제 사용자 정의 형태로 이제 이름을 바꾸셔가지고 기존에 오토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수정 보는 게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화창 요 기능을 갖다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 카피해서 쓰는 거 외에 실제로 이제 그냥 로드 케이스를 시공 단계 로드 케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케이스에서 add new 로드 케이스를 누르시면은 이제 로드 케이스 이름은 스테이지 어널리시스로 지정을 하고요. 로드 케이스 타입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논리어 스테이지 컨스트럭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조금 전에 오토로 생성했던 시공 단계 해석 모델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로드 케이스 타입을 갖다 시공 단계로 지정을 하고 나면은 스테이지 정의가 있는데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총 이제 4개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듀레이션 데이가 각 스테이지별로 시공 일수인데 제로라고 한 거는 지금 크립 앤 시링키지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제 제로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 여기 지금 오퍼레이션 넘버는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사용자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지 오퍼레이션을 클릭을 하시면은 하나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공 단계를 갖다 사용자가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스테이지 1에서는 요 베이스와 1층이 구조물이 이제 액티베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add structure, remove structure 그러니까 구조물 생성시킬 구조물 remove 시킬 거, 그다음에 하중, 그다음에 change section, 뭐 change section and age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조물을 생성시킬 때는 add structure 하시고요. 그러면 그걸 갖다 여러 가지 형태로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스토리가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탭스에서는 스토리로 지정을 해서 베이스 지정하시고 요건 제로로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로딩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푸집 타령 시점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푸집 타령할 때부터 구조물이 경화가 돼서 로딩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타임 이펙트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로로 둔 거고요. 그 다음에 1층을 갖다가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니까 똑같이 add structure 한 다음에 스토리에서 스토리 1을 갖다가 지정을 하시면은 첫 번째 시공 단계에서 부재는 다 액티베이션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중을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는데 여기 로드 오브젝트 if added랑 로드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정 하중을 갖다 순차적으로 제한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할 때 로드 오브젝트 if added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중을 주는 방식은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스토리 뭐 조인트 프레임 넘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모든 부재가 all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오브젝트 네임에서 all로 선택하신 다음에 로드 패턴은 데드로드로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구조물을 갖다 액티베이션 시킬 때 이런 스토리 베이스가 아니라 내가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요 한 층을 갖다가 다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그룹 타입을 그룹으로 하고 그룹 네이밍을 지정하셔서 액티베이션 시켜도 되는데 주의할 점이 대부분 추천은 일단 스토리별로 하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탭스에서는 이제 빌딩 전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생성이 되고 나면은 각 스토리 층별로 층 다이아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토리별로 시공 순서대로 액티베이션을 할 때 각 층의 다이아프레임도 순차적으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 다이아프레임에 대한 다이아프레임 중심이라든가 이 다이아프레임은 이 탭스 내부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스토리별로 액티베이션을 시키지 않으면 다이아프레임이 액티베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천은 스토리별로 액티베이션을 하고, 한 스토리 내에서 액티베이션 시키고 싶지 않은 부재가 있다면은 먼저 스토리를 액티베이션 시킨 다음에 액티베이션 시키고 싶지 않은 부재는 그룹으로 만든 후에 그 그룹을 갖다가 리무브 스트럭처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그 해당 그룹에 대한 부재를 할당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 그대로 add structure 해가지고 베이스랑 스토리 1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생성을 시킨 겁니다. 두 번째 시공 단계에서는 두 번째 스토리를 갖다가 생성을 하고, 뭐 이거 꼭 제로로 지금 타임 크리벤 시링키지에 대해서 매트리얼에서 정의를 하지 않으면 뭐 1로도 0이든 1이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0으로 바꿔뒀고요. 하중은 똑같이 로드 오브젝트로 해가지고 그룹에서 all로 해서 이제 고정 하중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럼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두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될 겁니다. 스토리로 해서 세 번째 스토리 액티베이션 시키고, 로딩은 고정 하중을 제한을 시키면 되고요. 네 번째로 이제 스토리에서 스토리 네 번째 생성을 시키고, 하중을 데드로드를 생성시키면은 이제 트리별로 뭐가 제한시켰는지 이렇게 확인도 하실 수가 있고, 그냥 심플하게 시공 단계 간단한 고정 하중에 대해서는 시공 단계 모델링이 완료가 된 형태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추가 옵션들을 갖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기아 비선형을 고려할 건가, 뭐 피델타 고려할 거면 피델타 선택을 하시면 되고, 고려하고 싶지 않으면 논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결과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각 시공 단계별로 결과를 저장할 건지 아니면 파이널만 저장할 건지인데, 각 시공 단계별로 보통 결과를 보고 싶을 테니까 두 번째 걸 선택하셔가지고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 논리니어 파라미터는 지난 강좌에 설명드렸던 비선형 정적 해석이든 뭐 비선형 동적 해석이든 비선형 해석을 할때 이벤트 투 이벤트라든가 이트레이티브, 이벤트 투 이벤트, 이트레이티브 온리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강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디폴트로 그대로 두시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체크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체크를 하게 되면은 매트리얼에서 지정된 크립 앤 시링키지를 고려해서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고,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결국은 매트리얼에서 뭐 CEB, FIP 코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크립 시링키지 개수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 듀레이션 데이라든가 거푸집 타령 시기에 대한 시공 일수들이 이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일단 순차적으로 시공 단계 해석이 모델링이 된 거고요. 그래서 로드 케이스에서 이제 해석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석을 돌린 후에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 트랜스포 빔에 대해서 이제 완성계랑 시공 단계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차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이도를 보면은 여기 데드로드에 대한 변이를 보면은 연직 변이가 0.56인치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공 단계 결과로 보게 되면은 시공 단계 정의를 하시고 첫 번째 시공 단계를 보시게 되면은 아마 더 크게 나오겠죠. 아까 트러스 액션 말씀드렸으니까요. 보면은 완성기로 해석했을 때는 전체 0.56이었는데 이제 첫 번째 시공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공 단계를 묘사하신 다음에 변이를 하게 되면은 1.17인치로 훨씬 더 크게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메드도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시공 단계에서과 완성 계속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성기에서 고정 하중에 대한 모멘트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전이보에서 정 모멘트가 180 정도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시공 단계를 고려해서 모멘트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시공 단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365로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부재력의 크기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본 교육에서는 이제 완성계로 고려했을 때와 시공 단계로 고려했을 때 부재력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한 그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후속적으로 이제 각각 그 조금 전에 시공 단계 모델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화창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작성해 놓은 파일을 불러 가지고 조금 더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공 단계 해석에서 기능을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로드캐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시공 단계는 전체 4개 층에서 일단 그냥 두 단계만 모델링을 해가지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스테이지 1이라고 만든 로드 케이스에 보시면 시공 단계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아까 전에 예제에서 요 기둥을 지우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 기둥을 갖다가 그냥 시공 단계 모델링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리무브 시켜가지고 이 부재가 없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공 단계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로드 케이스는 여기 스테이지 오퍼레이션에 보면은 일단 베이스와 스토리 1까지를 애드 스트럭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브젝트 타입을 스토리로 해서 부재를 액티베이션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둥을 갖다가 실제 시공 단계에서는 없다라고 묘사를 하기 위해서 바로 리무브를 시켰는데요. 리무브 시키면서 요 그룹을 지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전체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스테이지를 생성을 하는데 요 기둥은 실제로는 시공 단계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리무브를 시켜놔야 되는데 그 리무브 시킬 걸 그룹에서 요렇게 그룹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공 단계 스테이지에서는 여기 스테이지 1이라는 로드 케이스에서는 스토리로 액티베이션을 1층을 생성시킨 다음에 그 그룹으로 지정한 기둥 부분을 리무브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기둥이 없이 부재가 생성된 후에 로드를 갖다가 자중을 제한시킨 경우입니다. 그렇게 모델링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기능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똑같이 시공 단계가 2단계인데 기둥을 생성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기둥을 제거하지 않고 일단 1층을 생성시킨 다음에 자중을 먼저 제한시킨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스테이지에서 기둥을 제거하는 형태로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 스테이지 오퍼레이션에서 요걸 묘사하는 순서도 중요한데 첫 번째 스테이지 1 로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재를 액티베이션 하는 걸 묘사하기 위해서 스토리로 액티베이션 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리무브 시킨 요게 일단 부재가 일단 형성이 된 거고 그 구조의 상태에서 고정 하중이 로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처럼 스토리별 1층을 갖다가 생성시킨 다음에 로딩을 주고 난 다음에 뒤에 부재를 제거하게 되면은 첫 번째 스테이지 1 로드 케이스와 이제 스테이지 2에서 두 번째 로드 케이스에서 두 번째 스테이지를 본 결과는 이제 같게 나와야 되는데 요 기능은 뭘 설명을 드리냐면은 지금 요 경우 모델링 경우에는 리무브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공 단계에서는 그 제거하고자 했던 기둥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부재력이 그 기둥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재가 제거된 상태를 묘사를 하려 그러면은 이미 하중을 먹고 있기 때문에 리무브를 시킬 때 그 하중만큼을 갖다가 다시 재분배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구조물을 갖다 부재를 리무브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하중을 처음에 모델링을 할 때부터 구조물에 대한 부재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디액티베이션 시킬 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구조물에 대한 부재는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중을 제하시키게 되는데, 하중 부재에 대한 제거를 갖다가 하중 받은 이후에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제거시키고 싶었던 부재가 이미 로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재가 가지고 있는 부재력을 다시 재분배를 시켜줘야지 이론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묘사되는지 보기 위해서 스테이지 1과 1,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라는 노드 케이스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부재력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스테이지 1에서 모멘트도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거 순서를 바꿨을 때는 스테이지 2에서 첫 번째 시공 스테이지를 보면은 부재가 제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재력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재를 두 번째 시공 단계에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 기둥에 있는 부재가 제거가 되면서 있는 부재력 충력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다시 역으로 제하가 되면서 부재력을 다 재분배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재분배 후에 부재력이 동일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무브 기능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모델을 불러 가지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케이스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시공 단계 모델링을 할 때 이 기능을 보통 제일 많이 혼동하시는 기능이, 구조물 부재를 액티베이션 시킨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고정 하중이 순차적으로 액티베이션 되는데, 여기 로드 오브젝트 if added와 로드 오브젝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공 단계별로 이제 부재가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생성되는 부재에 이제 고정 하중이 제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if added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 오브젝트 타입에서 그룹이 있고 all로 되어 있으면은 그 그룹에 할당된 로드 패턴에 대한 하중을 모두 제하시키는데, if added를 갖다가 선택을 하면은 그 스테이지에서 생성된 부재만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 단계를 해석하고 순차적으로 부재가 생성이 되고 시공 단계별로 그거 생성되는 부재에 대한 고정 하중을 갖다가 순차적 그 고정 하중만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고정 하중을 묘사하실 때는 if added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걸 선택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바뀌냐면은, 결과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 두 번째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똑같은 순차적으로 시공이 되는데, 그 하중을 갖다가 요 if added가 아니라 그냥 로드 오브젝트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보시면 이제 확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로 로드 오브젝트 if added로 선택을 해가지고 시공 단계별로 이제 모멘트도를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드 오브젝트 if added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고정 하중을 제하시킬 때 그 스테이지에서 생성되는 부재만 고려해서 하중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실제 시공 단계 묘사에 적합한 거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면 여기 162부터 해가지고 모멘트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공 단계에서는 요 부재가 생성이 되었으니까 1층에 대한 자중만 고려하게끔 되어 있고, 두 번째 생성할 때는 신규로 생성된 게 2층에 대한 하중이니까 거기에 대한 고정 하중만 고려해서 1, 2를 첫 번째, 두 번째 시공 단계를 더해서 두 번째 시공 단계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로드 오브젝트로만 선택을 해서 부재력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그 스테이지에 생성된 부재에 대한 고정 하중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생성이 될 때마다 모든
그룹이 올로 지정되는 거에 대한 데드로드가 다 제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중복해서 고정 하중이 제하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재가 굉장히 고정 하중이 중복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부재력이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력으로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순차적으로 생성되는 부재에 대해서만 고정 하중을 고려해가지고 누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력이 이런 식으로 층별로 증가되는 고정 하중만큼만 이렇게 증가되는 형태로 반력이 상승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단계별 고정 하중을 묘사하실 때는 로드 오브젝트 if added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로드 오브젝트로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중이 계속 중복 적용이 돼가지고 반력이 굉장히 커지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중을 로드 오브젝트 if added로 선택하신 다음에 시공 단계 4단계에서 요 첫 번째 생성된 1단계의 어떤 부재의 로드 패턴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if added가 아니라 그냥 로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제하시키는 게 맞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시공 단계 구조계를 반영해서 고정 하중에 대한 해석이 끝난 다음에 후속으로 지진 하중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구조계가 완성계 우리가 모델링한 부분과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과 마찬가지로 최종 시공 단계 구조계를 반영해서 후속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선형 해석에서 고유체 해석이라든가 어떤 응답 스펙트럼 해석에서 이 시공 단계를 갖다가 어떻게 고려해서 후속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은,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애널리시스는 처음 모델링에서 일반적인 방식인 거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시공 단계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거는 그냥 시공 단계 모델은 그냥 하나의 한 1층만 모델링 되는 걸로 모델링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시공 단계 구조계를 반영해서 후속으로 고유치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이 지금 전체 모델링 된 게 이게 아니라 요 스테이지 1에 해당되는 구조계만 반영해서 후속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해석 결과가 지워졌네요. 시공 단계를 갖다가 하나만 만든 다음에 이제 모달 해석에서 일반적인 모드 해석은 여기 디폴트로 생성된 모달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매스 소스와 고유치를 고려한 모드수 뭐 이런 거 디폴트로 이미 아실 텐데 이런 것만 입력을 하는데, 만약에 시공 단계 구조계를 고려해서 모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은 여기 논리니어 스티프니스 P델타 요 체크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체크하신 후에 내가 시공 단계 마치 선행하중 입력하는 거랑 같은 방식입니다. 시공 단계 해석을 만들어 놓은 로드 케이스를 갖다가 선택을 하신 후에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은 시공 단계 구조계를 반영해서 후속 해석 등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체 해석이 시공 단계 구조계를 반영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응답 스펙트럼 로드 케이스 역시 이 모달 케이스를 갖다가 지정한 다음에 스펙트럼 펑션이랑 중력 가속도 고려해가지고 응답 해석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모달 로드 케이스에서 시공 단계 구조계를 반영한 모드 해석 만든 걸 갖다가 지정을 하시면은 그 응답 스펙트럼 해석 역시 시공 단계 구조계를 반영해서 후속 스펙트럼 해석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모드 쉐이프 같은 경우에 시공 단계 로드 케이스를 지정하지 않고 모달 어널리시스를 한 경우에는 요 해석 결과가 모드 해석을 갖다가 수행한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잠시만요. 전체 완성계 대상으로 이렇게 모드 해석을 수행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드 해석에서 시공 단계 로드 케이스를 지정한 후에 모드 해석을 한 경우에 대해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시공 단계 1층만 모델링 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1층만 가지고 이렇게 고유치 해석을 수행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응답 스펙트럼 해석 결과 역시 이 모달 해석을 지정할 때 완성계로 해석을 한 경우에는
그 완성된 모델 대상으로 응답 스펙트럼 해석 결과가 나오고, 시공 단계를 고려한 응답 스펙트럼 해석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1층만 가지고 후속 해석을 수행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단계 구조계를 반영한 동해석을 수행할 때는 특별한 건 아니고, 먼저 모달 해석에서 시공 단계 로드 케이스 지정을 하시고, 응답 스펙트럼 해석 로드 케이스에서 그 모달 해석 로드 케이스를 지정을 하시면은 시공 단계를 반영한 해석 결과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공 단계 구조계라든가 하중 경계 조건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크립 시링키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크립 시링키지를 고려할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공 단계 로드 케이스를 작성할 때 여기 매트리얼 프로퍼티 해가지고 타임 디펜던트 매트리얼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요걸 체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런 매트리얼에서 크립 시링키지가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트리얼 부분을 들어가셔가지고 콘크리트 부분에서 여기 논리니어 매트리얼 데이터가 있고 타임 디펜던트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논리니어 매트리얼 데이터는 우리가 지난 강좌 때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할 때 재료 비선형을 갖다가 묘사하는 항목이었고요. 타임 디펜던트 프로퍼티를 들어가게 되면은 요 크립 앤 시링키지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 해당 코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BFIP90을 선택을 하시고 크립 앤 시링키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쇼 플루트를 보시면은 크립 개수라든가 건조수적 스트레인에 대해서 크립 코에피션트라든가 시링키지 스트레인에 대해서 10,000대까지 혹은 사용자가 뭐 30,000대를 지정하실 수도 있고, 요 크립 개수라든가 시링키지 스트레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게 정의가 되고 나면은 시공 단계 모델에서 요 체크해 준 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거 외에 이제 시공 일수가 지정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각 스테이지별로 시공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 층을 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일씩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로딩을 받는 거푸집 타령 시기를 3일이라고 그냥 기본 가정을 했습니다. 뭐 5일을 쓸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크립 앤 시링키지를 반영한 변이라든가 부재력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뷰에서 보시게 되면은 한 스테이지 시공할 때 10일씩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 10일로 입력되어 있는 게 알 수가 있고, 로딩을 받는 시기도 이제 3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입력된 거는 여기 데이터에서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은 여기 각 10일로 입력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스타트 타임에서 보시면은 10일씩 더해져서 이제 여기 수치가 나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시공 단계 모델 구성했을 때 부분, 그 다음에 주로 혼동하는 것 중에 로드 오브젝트에서 if edit를 쓸 건지 아니면 그냥 로드 오브젝트로만 쓸 건지, 결론적으로는 시공 단계별로 고정 하중이 변하는 걸 묘사할 때는 그 시공 단계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부재에 대한 자중만 고려돼서 묘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로드 오브젝트 if edit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뭐 선행으로 시공된 부재에도 어떤 로드 패턴으로 하중이 제어가 될 때는 로드 오브젝트를 지정하신 다음에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공 단계 구조계를 갖다가 이용해서 후속 동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들은 모달 어널리시스에서 지정을 하고 그걸 다시 응답 스펙트럼에 반영하는 형태로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서 이제 보면은 시공 단계 구조계를 묘사할 때 결국은 부재를 생성시키는 부분, 부재를 생성 제거, 그 다음에 하중 주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체인지 섹션 같으면은 체인지 섹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당되는 그룹이라든가 프레임 부재의 특정 부재 번호를 갖다가 지정하신 다음에 그 부재의 단면 재상수를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타임 이펙트를 고려할 때는 예를 들어서 특정 그룹이라든가 뭐 특정 스토리, 특정 프레임, 특정 쉘 요소에서 그 부재의 단면 재상수, 단면 특성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중을 받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일수가 다르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개별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제 고객들 요구 사항에 따라서 계속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6가지만 나와 있는데 주의하실 게 이제 만약에 내가 시공 단계별로 어, 유효 강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대화창에서 나와 있지 않은데 선행어로 여기 define에서 named assignment set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frame modifier 뭐도 있고 쉘 모디파이어도 있고 프레임 릴리즈, 모멘트 릴리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하나를 만들어 두신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요요 강선을 갖다 시공 단계에 따라서 뭔가 바꾸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 놨다. 요걸 하나를 정의하시고 나면은 시공 단계 모델을 만들었을 때 항목을 열어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체인지 모디파이어라는 게 생성이 더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인지 모디파이어에서 이제 그 단면의 유효 강성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릴리즈 이런 것들이 시공 단계에 따라 모멘트 릴리즈라든가 무슨 이런 그런 부분들이 시공 단계에 따라서 바꿔야 될 부재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체인지 모디파이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할당을 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진 않는데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디파인에서 요게 세트로 먼저 지정이 돼야지 해당 명령어가 활성화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경계 조건 변화 같은 경우에는 링크 엘리먼트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특정 시기에 생성시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스프링 같은 경우를 쓸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처음에 부재가 생성될 때 그 밑에 달려있는 포인트 스프링은 같이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시공 중간에 그 포인트 스프링이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까지 포인트 스프링을 제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능상으로. 이제 그래서 보통 링크로 경계 조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링크 엘리먼트 요소를 갖다가 활성화 비활성화 하면서 경계 조건 변화는 묘사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실제 개발사에서 포인트 스프링도 추가 기능 개발 사항으로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이제 아마 후속 버전이 나올 때마다 시공 단계를 좀 더 편리하게 묘사하기 위한 명령어들은 계속 추가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띄워서 설명은 다 드렸고요. PPT에서 대화창 캡처한 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더 해드리고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탭에서 시공 단계 모델링을 할 때 로드 케이스에서 사용자가 정의하셔도 되고 오토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메뉴에서 디파인에서 오토 컨스트럭션 시퀀스 케이스 지정하시면은 오토로 스토리별로 순차적으로 시공되는 것 갖다가 한 번에 모델링 하실 수가 있고요. 대화창 형태는 간단합니다. 스테이지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스토리를 갖다가 몇 개로 할지만 보통 한 개겠죠. 그거 지정하시고 고정 하중만 지정하시면은 스토리별로 시공 단계 모델링하는 로드 케이스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요. 단점은 수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카피해서 수정 보거나 또는 처음부터 그냥 사용자가 정의하는 게 더 빠르고 이제 기능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미리 만들어 놓고 입력된 항목을 분석하셔가지고 사용자 정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로드 케이스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카피해서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다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다 그러면 로드 케이스 타입을 갖다가 시공 단계 해석으로 지정하신 다음에 스토리별로 시공이 된다 그러면은 청수만큼 시공 단계가 생성이 될 테고요. 4층이면 4개, 뭐 20층이면 20개 생성이 되겠죠. 타임 이펙트를 갖다가 고려하신다면은 시공 일수를 갖다가 각 스테이지별로 입력을 하시고 각 스테이지별로 부재가 생성되거나 하중이 제하되거나 부재가 리무브 되거나 이런 오퍼레이션이 몇 개가 있는지를 지정하시는 게 여기 수치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클릭하시면은 내가 만든 각 시공 단계의 어떤 부재들이랑 하중들이 생성, 비활성,
제하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자가 지정하는 거고요. 해석 결과를 갖다가 파이널만 저장할지 아니면은 개별 시공 단계별로 지정할지를 갖다 선택하는 건데, 보통 개별 스테이지별로 정의한다로 지정하시면 되고, 타임 디펜던트 매트리얼을 고려하실 때, 크립 슈링키지를 고려할 때는 여기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이지 오퍼레이션에서 이제 내가 시공 단계의 각 부재의 생성, 별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묘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오퍼레이션에서 이제 add structure, remove structure, 뭐 load object if added, load object가 있고 change section age 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더 메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전에 그 프로퍼티 셋을 갖다 미리 만들어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공 단계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명령어 중에 로드 오브젝트와 로드 오브젝트 if added의 차이는, 로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각 시공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재랑 상관없이 로드 오브젝트라고 제하시키는 로드 그룹이, 그러니까 그룹으로 지정된 부분은 모두 하중이 제하가 되는 거고, if added는 그룹으로 지정된 하중을 갖다가 제하를 하더라도 그 스테이지에서 새로 생성되는 부재에 대해서만 하중을 주기 때문에 고정 하중을 묘사할 때 이제 제하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공 중에 단면이 변경이 된다든가, 하중을 받는 일수가 바뀐다든가, 또는 모멘트 릴리즈라든가, 또는 뭐 유효 강성 등이 바뀔 때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하셔서 묘사가 가능하고요. 체인지 릴리즈라든가 체인지 모디파이어는 디파인에서 네임드 어사인먼트 셋에서 요 항목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이 명령어가 활성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시공 단계 구조계를 반영해서 후속 해석을 하실 때는 주로 동해석 관련 부분인데, 왜냐면은 시공 단계에서 로드 패턴에서 고정 하중, 하라중, 뭐 이런 풍하중 같은 경우는 다 로드 패턴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제하를 시키시면 되는 거고, 이제 동해석이 문제인데, 이때는 고유치 해석에서 시공 단계 해석에 대한 로드 케이스를 지정을 하면은 그 구조계를 반영한 고유치 해석이 수행이 되고, 그 고유치 해석을 만든 로드 케이스를 갖다가 응답 스펙트럼 해석에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구조계를 반영해서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이탭스를 활용한 시공 단계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공지사항으로 주초에 이탭스 20.20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이 마이너 업그레이드 중은 마지막일 것 같고, 아마 4분기에 21 버전이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20.20을 사용하실 분들은 프로그램 실행하셔가지고 메뉴에 헬프 부분 들어가시면 업데이트 체크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체크 하시면은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다운로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20.20 다운받으셔가지고 새로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기술 강좌는 마치고요. 7월 말에 다시 또 기술 강좌를 할 텐데, 이제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해서 그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기술 강좌를 해왔었는데, 7월 말에는 퍼폼 3D 사용자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퍼폼을 능숙하게 쓰시는 분들은 들으실 필요가 없겠지만, 뭐 능숙하게 쓰시더라도 직원분 중에 아직 사용을 못 하시는 분이 있다든가, 신규 구매하셔가지고 아직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공지를 드릴 텐데, 많이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